2011년 7월 22일 오후 32세의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웨스트엔드 지역에 있는 어머니의 아파트를 떠나 벤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정부 청사 구역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는 벤 뒤쪽에 있던 폭탄을 작동시키고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정부 청사 구역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물 단지에서 연기가 나왔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 잔해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부상자들과 파편들이 거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폭발은 참혹했으며 8명이 사망하고 20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브레이비크의 끔찍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는 곧 추가로 69명을 더 살해하게 됩니다. 2011년 노르웨이 테러는 직접 겪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브레이비크가 체포된 후 신문들은 이 홀로 범행한 극우 테러리스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는 극우 반이슬람 및 극단적 민족주의 작가들과 인플루언서들에 의해 급진화된 인물로 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이 남자의 기원과 그가 77명의 민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 경로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노르웨이의 신나치 테러리스트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의 악몽 같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1979년 2월 13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태어났지만 아기 때 부모님과 함께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옌스 브레이비크는 가족과 소통이 거의 없는 엄격한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옌스는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후 외교관이 되었고 처음에는 런던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일하다가 파리로 옮겼습니다. 브레이비크의 어머니 벤카는 그가 태어났을 때 33세의 간호사였습니다. 벤카는 이전 관계에서 아이가 1명, 옌스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고 임신도 했지만 브레이비크가 태어난 직후부터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브레이비크가 겨우 18개월이었을 때 이혼했습니다. 이별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벤카는 나중에 옌스를 악마의 화신이라고 표현했고 옌스는 벤카를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이별 후 브레이비크와 그의 이복누이 엘리자베스 그리고 어머니는 오슬로로 돌아와 옌스의 프리츠너스 게이트에 있는 장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곧 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브레이비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었습니다. 임신 중에 벤카는 브레이비크가 성격이 나쁘고 일부러 자신을 걷어찼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카는 브레이비크를 낙태하고 싶어 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임신 3개월이 넘어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심리학자 보고서에는 벤키가가 브레이비크가 자신을 파괴하려 했다고 생각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레이비크가 기운을 빨아가는 것 같아서 일찍 모유 수유를 멈췄다고 전해졌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벤카도 어린 시절 학대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17세의 집에서 도망쳤고 곧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아동 청소년 정신의학센터 SSBU는 그녀가 매우 힘든 성장 과정을 겪었으며 경계성 인격장애와 부분적으로만 드러나는 만연한 우울증을 가진 여성이라고 나중에 평가했습니다. 브레이비크가 겨우 2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사회복지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며 오슬로에는 아무런 지원망이 없고 자신은 텔레마르크 출신이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손이 많이 가고 안절부절 못하며 최근 들어 점점 더 폭력적이고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기행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브레이비크를 돌보는 데서 잠시 쉴 수 있도록 주말 동안의 휴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도움 요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브레이비크가 맡겨진 가정이 부적합하다고 벤카가 설명하면서 그 조치는 곧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2살 된 아이를 잠시 돌보았던 부부 역시 벤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다루기 힘들고 일부 행동이 이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TV2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벤카는 그 부부에게 자신의 아들이 여자아이들이 소변 보는 것만 봤다며 집에는 외모를 비교할 남자가 없으니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만져봐도 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이웃들은 옌스에게 두 사람 사이에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벤카가 이중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브레이비크와 그의 여동생이 자주 집에 혼자 남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벤카는 감정이 빠르게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한순간에는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용서를 구하며 울곤 했습니다. SSBU는 그녀가 그에게 달콤하게 말하다가도 곧 죽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태도가 매우 빠르게 변한다고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들은 브레이비크가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신호에 자주 혼란스러워했으며 이를 이중 의사소통이라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와 아들의 문제는 아들이 이제 그녀가 경멸하는 옌스의 아들이라는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브레이비크의 미소를 부적절하고 거만하며 격렬하는 듯하다고 묘사했으며 1983년에는 그를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매달리며 과잉 행동을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언젠가 폭력적으로 변할까 두려워했다고 해상했으며 보루스 그레비크의 노르웨이의 비극에서는 그를 성인이고 폭력적인 인물로 보고 그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까 두려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브레이비크가 어머니의 남성에 대한 편집적이고 공격적이며 성적 두려움의 희생자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위험하고 공격적이라고 여기는 남성의 모든 특성, 즉 원시적이고 공격적이며 성적인 환상을 그에게 투사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몇 년간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락을 유지했고 1983년 옌스의 도움으로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옌스는 넓은 공간이 벤카가 아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지 않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네 번째 생일을 SSBU에서 보냈으며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여러 검사를 받고 다양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놀이방에서 브레이비크가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종종 장난감 주변을 배회하거나 장난감 옆에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는 지역 아이들과 가게놀이를 했지만 실제 게임이나 상호작용보다는 장난감 계산대에 더 관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레이비크는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장난감을 사용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그가 언어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말한 것과는 달리 브레이비크는 신중하고 자기 통제가 강하며 보채지 않고 매우 깔끔하고 청결하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먼저 접촉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쁨을 보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자주 슬퍼 보입니다. 이후 브레이비크가 어린 시절 감정을 드러냈다가 벌을 받아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가 어질러 놓으면 화를 내서 어린 나이에 강박증, OCD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결국 SSBU로부터 발달이 다른 아이라는 평가 외에는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보고서에서 브레이비크가 불안하고 소극적이어서 타인과 접촉을 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과 억지로 짓는 회피하는 미소라는 조증 방어 기제를 보입니다. 안데르스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심각하게 병리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소년의 심하게 왜곡된 발달을 막기 위해 조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SSBU에 머무는 동안 브레이비크의 어머니는 큰 관심을 받으며 관찰되었습니다. SSBU는 그녀가 아들을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한다고 묘사했으며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자주 남 탓으로 돌리고 경계와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며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SSBU 보고서에는 벤카가 어린 브레이비크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때리며 자주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성적 대상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침대를 함께 썼기 때문이라고 전해졌으며 이로 인해 SSBU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벤카는 이것이 아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벤카의 불안정한 기분과 행동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로 묘사했으며 이로 인해 SSBU는 브레이비크를 벤카의 보호에서 분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것이 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가장 좋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열린 청문회에서 옌스는 브레이비크의 양육권을 얻으려 했지만
법원은 어린 소년이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믿는 보육교사의 증언을 들은 후 결국 벤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는 만약 어머니가 그렇게 형편없는 보호자라면 분명히 딸도 집에서 분리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SBU는 벤카의 보호 아래에서 엘리자베스를 분리할 생각이 없었고 대신 어린 소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판사는 벤카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녀가 처음에 SSBU에 연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SSBU는 나중에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지사가 이 사건을 담당했다고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브레이비크를 집에서 분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동안 가족에게 배정된 사례 관리자는 매달 가족을 방문했고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가족처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브레이비크를 쾌활하고 여유로운 소년으로 따뜻한 미소로 호감을 주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옌스의 여동생은 예의 바르고 조용히 함께 노는 아이들로 평가받았으며 벤카는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SSBU가 그녀와 아이들을 관찰했던 한 달 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었습니다. 결국 브레이비크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남게 되었고 그를 집에서 분리하려는 추가적인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브레이비크는 학교에서 힘들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때 같은 반이었던 동창은 브레이비크가 똑똑하고 신체적으로 강해 매일같이 괴롭힘 당하던 몸집이 작은 아이들을 대신해 지켜줬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프랑스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유지했으며 12살 때 아버지와 새 아내가 헤어질 때까지 아버지와 그의 새 아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곤 했습니다. 작가에게 보르스 그레비크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브레이비크와 아버지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이 연락이 끊겼고 브레이비크는 옌스를 탓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문제는 아버지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브레이비크의 계모는 나중에 그가 교육제도를 경멸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성인이 된 브레이비크는 초등학교 시절 가장 생생한 기억이 의무적으로 뜨개질과 바느질 수업을 들어야 했던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수업들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의 결과로 여러 서유럽 국가들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수업들이 남녀 간의 진정한 평등으로 이루어진 마르크스주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광적인 시도 속에서 유럽 소년들을 의도적으로 여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수업들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정말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대 시절 브레이비크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고 취미로 그래피티를 그리고 도시의 힙합 커뮤니티와 어울렸던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는 그래피티 때문에 여러 번 경찰에 적발되었고 2번 벌금을 물었습니다. 1995년 15세 때 옌스는 브레이비크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완전히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옌스는 아들과는 다르게 생각했으며 나는 항상 안데르스를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이 시기 웨이트 트레이닝과 스테로이드 사용을 시작했으며 매일 아침 6시에 학교 전에 운동했습니다. 10대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그는 자신의 외모에 극도로 집착하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친구는 버스에서 만난 브레이비크가 성형 수술을 한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마, 턱, 코 성형을 위해 해외에 갔다고 합니다. 브레이비크는 자신의 선언문에서 성인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특히 그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문제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해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징병검사에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정치적으로 올바른 노르웨이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진부한 일상생활을 혐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어서 친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브레이비크는 이성 경험이 부족해 친구들과 반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연락했을 때 많은 옛 동료들은 브레이비크에게 여자친구가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계획이 복잡해진다며 실제로 여러 번 여성들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는 그는 항상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중 누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브레이비크는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하고 훌륭한 동료로 여겨졌습니다.
2011년 노르웨이 테러를 계획하다. 브레이비크에 따르면 2011년 노르웨이 테러에 대한 계획은 그가 23세였던 200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테러 자금을 직접 마련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일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해외 은행 계좌도 보유했으며 24세에 첫 100만 크로네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식 투기로 일부 돈을 잃었다고 전해지며 이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해야 했지만 공격 작전을 계획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2008년 그는 돈을 아끼려 어머니와 다시 살았습니다. 공격 며칠 후 브레이비크에 대해 실시된 정신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 그가 어머니 집으로 다시 이사했을 때부터 그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점점 내성적이고 조용해지며 고립되어 집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이 시기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대부분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혼자 방에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마치 다시 10대처럼요. 그는 어머니와 정치 이야기도 나누려 했습니다. 2010년 브레이비크는 무기를 찾고 구입하려고 체코 프라하에서 유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프라하가 유럽에서 불법 마약과 무기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경유지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는 구입할 수도 있는 총을 넣을 수 있도록 차량 뒷좌석을 파냈습니다. 그는 불격소총, 글록권총, 수류탄, 그리고 로켓 추진 유탄을 구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기를 구하지 못했고 그 도시는 총을 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합법적으로 반자동 소총과 글록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특히 권총을 구입하려면 스포츠 사격 클럽 정기 참석을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오슬로 권총 클럽에서 15차례의 사격 훈련에 참석했고 이를 통해 원하는 권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비크의 다음 목표는 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채소 재배 사업을 시작했고 공격 2달 전에는 비료 6톤, 질산암모늄 3톤, 칼슘 질산암모늄 3톤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또한 폴란드 상점에서 불법적으로 300g의 질산나트륨을 구입했는데 이로 인해 노르웨이 정보기관의 감시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보기관은 해당 정부가 관련 없다고 판단해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그는 이런 물품들을 구입할 무렵에는 이미 어머니 집을 떠나 농장으로 이사해 있었습니다. 그가 산 물품들은 농장 헛간에 보관되었습니다. (2011년 7월 22일) 오후 3시 25분 오슬로 정부청사 구역에 주차된 흰색 폭스바겐 크래프터 차량 안에서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CCTV에는 나중에 그 차량이 H블록 바로 앞에서 비상등을 켠 채 3시 13분에 목격된 것이 찍혔습니다. 그 차량은 추가로 1분 54초 동안 더 머문 뒤 마지막 200m를 운전해 가서 정부청사 정문 입구에 주차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제복을 입고 차량에서 내려 약 7초간 서 있다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브레이비크는 근처에 다른 차량을 준비해 신속히 그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헬멧과 얼굴 보호대 때문에 감시 카메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차량 폭탄이 폭발했을 때 매우 끔찍했습니다. 충격파로 인해 인근 건물의 모든 층 창문이 산산조각 났고 H동과 R포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도리에는 유리와 기타 파편이 흩어졌고 석유에너지부 건물에서는 불길과 함께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폭발음은 4.5마일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버던트갱 신문사의 직원들도 피해를 입었으며 한 칼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폭발음을 듣기 전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먼저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유리가 동시에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폭발음을 들었고 저는 바로 폭탄이라고 알았지만 건물 안에서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거리로 나갔을 때 사건이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폭발로 8명이 사망하고 20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폭발에 대해 처음으로 신고를 받은 시간은 오후 3시 26분이었습니다. 8분 후 한 목격자가 경찰에 연락해
권총을 든 경찰 제복 차림의 사람이 피아트 도블로 차량에 타는 것을 보았다고 알렸습니다. NRK는 목격자가 제공한 남성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판 등 정보를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인한 직원이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운영 관리자 책상에 두었지만 관리자가 이를 알아차려 목격자에게 전화하기까지 20분이 걸렸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조사한 공식 조사에서는 이것이 법 집행기관의 중대한 실패였다고 나중에 지적했습니다. 당시 경찰국장은 경찰 기관들 간의 소통이 더 원활했다면 브레이비크를 훨씬 더 빨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폭발 약 1시간 반 후 브레이비크는 가짜 경찰 신분증과 제복을 입고 우테야 섬행 페리에 탑승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르웨이 노동당 연례 청소년 캠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노동당 청년연맹 캠프가 열렸습니다. 약 600명의 청소년들 이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오슬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라고 밝히며 폭발 사건 이후 참석자들을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리더는 브레이비크를 수상하게 여겨 섬의 경비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동 전에 총격을 받아 살해당했습니다. 32세 브레이비크는 참석자들을 모은 뒤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엔 호수를 헤엄쳐 도망치는 이들에게도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NRK의 해외 뉴스 특파원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몇몇 목격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젊은이들이 물가에 숨어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비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물가에 누워있는 동안 기관 권총으로 바로 앞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한편 15의 생존자는 총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봤을 때 경찰로 보이는 누군가를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복을 입은 남자가 방아쇠를 당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NPR 인터뷰에서 저는 많은 시신을 봤어요. 그는 처음엔 섬, 그 다음엔 물에 있는 사람들을 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브레이비크가 있던 바위 뒤에 숨었고 바위 위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인 21살 다나 바지니니는 브레이비크에게 부상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총에 맞았을 때 죽은 척을 하며 그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를 바랐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브레이비크는 부상자들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총을 쏴서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최소 2명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한 명은 아버지가 공격 중 살해당한 11살 소년으로 브레이비크에게 자신은 죽기엔 너무 어리다고 말했고, 또 한 명은 목숨을 구걸한 22살 남성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친구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학살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덤불과 바위, 동굴 안에 숨어 있었던 끔찍한 장면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미치광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브레이비크가 소리쳤다. 오늘 너희는 죽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엘리트들아. 최연소 희생자는 14살, 마지막 희생자는 16세였습니다. 69명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사건은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6시 25분에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섬에 도착했다. 경찰청장은 나중에 특공대가 도착할 때까지 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섬에 도착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장경찰이 사살 경고를 하자 브레이비크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습니다. 공격에서 살아남은 517명 중 6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비크가 덤덤 탄환을 사용했다고 밝혔고, 뉴욕타임즈는 이 탄원이 비무장 희생자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히도록 설계된 팽창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체포 후 섬에서 구금되어 밤새 집중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슬로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브레이비크는 모든 증언에 따르면 대화에 적극적인 범인이었으며 자신의 범죄를 자유롭게 인정하고 그를 신문하는 경찰관들과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981년부터 1992년까지 노동당 대표였던 전 총리 그로할렘 브룬틀란을 표적으로 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룬틀란은 그날 일찍 청소년 캠프에 참석해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 지연으로 그는 처음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폭탄을 터뜨리고 섬에서 학살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비크는 도덕적 책임을 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끔찍하지만 필요했다고 말하며 나라와 서유럽을 무슬림의 점령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브레이비크가 사회 변화를 원했고 혁명을 강제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와 그 구조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노동당이 노르웨이의 도덕적 타락에 큰 역할을 했다고 믿었고 노르웨이를 실망시킨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금 중에 브레이비크는 자신을 퀴슬링 이후 최고의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퀴슬링은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했을 때 노르웨이 정부를 이끌었던 노르웨이 군 장교이자 나치 협력자인 비드쿤 퀴슬링을 가리킵니다. 브레이비크는 2건의 테러로 기소됐습니다. 브레이비크 체포 당시와 이후 몇 달간 그의 정신건강을 둘러싼 논쟁이 많았습니다. 살인사건 이후 처음으로 브레이비크를 만난 여러 법원 지정 법정 정신과 의사들은 그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32세였던 그가 7월 22일 공격 당시 정신병적 에피소드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브레이비크가 감정에 무감각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했으며 강박적이고 과대망상적인 행동과 생각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브레이비크는 자신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완벽한 기사라고 칭했고 자신이 저강도 내전의 전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브레이비크가 자살 및 타살 성향이 있으며 형사상 정신이상 상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분노가 일었습니다. 브레이비크가 정신병원에 수용될 수 있고 교도소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정의를 위해 강력히 청원했고 전문가들은 이 최근 보고서가 브레이비크의 범행 당시 정신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의 의료진은 브레이비크가 형사상 정신 이상 상태이거나 조현병 환자라고 믿지 않았으며 대신 그가 하나 이상의 인격 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1월 새로운 정신과 전문의 패널이 구성되어 브레이비크를 관찰하고 그의 정신 상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인 4월, 새로운 패널은 브레이비크가 공격 당시나 새로운 평가 당시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브레이비크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레이비크 본인은 처음에 자신이 형사상 정신이상자로 분류되었을 때 실망했다고 여러 노르웨이 신문에 편지를 쓰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며 최고의 굴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운동가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가학적이고 악랄한 일이며 죽음보다 더한 운명입니다. 2012년 6월 노르웨이 정신과 의사 울리히 프레드릭 몰트는 법정에서 브레이비크가 조현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브레이비크가 아스퍼거 증후군, 투렛 증후군, 자기애성 인격장애, 편집성 정신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예로 그는 32세 브레이비크가 어린 시절 보였던 이상한 행동, 총기와 폭탄에 대한 세밀하고 집요한 연구, 말하는 방식, 그리고 숫자에 대한 집착을 지적했습니다. (7월 22일) 오슬로에서 폭탄이 터지기 90분 전 브레이비크는 2083 유럽 독립선언이라는 1518 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1003개의 이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 이 선언문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극우 성향의 작가들과 인플루언서들의 글입니다. 그리고 서문에서 브레이비크는 정치적 올바름이 큰 문제이며 사회의 몰락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올바름을 여러 번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 불렀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선언문에서 나라의 방향에 불만을 표하고 기독교 유럽 보존과 서구 도덕적 타락에 대한 경멸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를 주로 좌파와 페미니즘 팟으로 돌렸습니다. 극우 신나치로 묘사되는 브레이비크의 선언문은 외국인 혐오, 문화적 보수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이슬람 혐오, 반페미니즘, 극우 시오니즘 등 수많은 운동과 개념에 대한 그의 지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한 증오를 언급하며 가부장제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비크는 자신의 삶에서 여성들에 대한 혐오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여성적인 특성, 예를 들어 연약함이나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점을 시여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연애와 성생활을 비난하며
여성을 감정적이고 불안정하며 문란하고 남성과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생한편을 원시적인 성적 야수라고 불렀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에게 수치심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우리 가족에게도 수치심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 깨진 것은 페미니즘적 성혁명의 2차적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 대해 매우 자유분방한 모계중심 양육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규율이 없었고 어느 정도 나를 여성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브레이비크의 선언문의 많은 부분은 극우 블로거 페데르 옌센, 현지에서는 피오르드만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슬림 대규모 이민을 포함한 다문화주의가 서구 세계에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옌센은 제가 출판한 책에서 이슬람과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서구에서 완전히 물리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옌센은 선언문 전체에서 111번 인용되었지만 7월 22일 공격 이후 브레이비크를 비난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힌두교도들이 무슬림을 인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을 칭찬하고 자신이 여러 번 이들과 접촉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2083년까지 모든 무슬림이 서유럽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일본과 대한민국의 정책과 일치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들 국가가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의 이상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32세 남성, 이 포럼과 블로그에서 눈팅을 하거나 가끔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었으며 페데르 옌센과 같은 인물의 반이슬람 글을 다루는 게이츠 오브 비엔나 웹사이트를 비롯해 여러 극우 사이트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포 이후 브레이비크가 한동안 노르웨이 진보당의 당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당은 의회에 진출한 정당 중 가장 우파로 간주됩니다. 학자들은 이 정당을 극우로 분류하며 민족 보수주의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견해가 극단적으로 변해 진보당을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선언문에서 브레이비크는 언론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할지 예측하며 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악몽, 다문화주의 배신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처형을 실현하므로 언론은 나에 대해 선전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강간범, 소아성애자, 근친상간 행위자, 동성애자, 정신병자, ADHD, 도둑, 교육받지 못한 자, 근친혼, 광인, 미치광이, 괴물 등과 같은 비난을 포장하고 재포장하여 퍼뜨릴 것이다. 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악명 높은 나치 괴물로 낙인 찍힐 것이다. 브레이비크는 폭탄 테러 전 선언문을 보내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다. 12분짜리 장광설 영상에서 32세 브레이비크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받아들이라 촉구했다. 그 영상에는 브레이비크가 무기를 겨누고 공격 계획을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경찰 제복을 입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람들이 놀랄 것이기 때문에 멋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 8월 24일) 브레이비크는 정신적으로 정상으로 판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노르웨이 사법제도에서 종신형은 최대 21년이지만 2002년 법에 따르면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감자가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5년씩 형을 연장할 수 있다. 브레이비크가 바로 그 경우다. 칼 노르스타드는 뉴요커 기고에서 브레이비크 재판에 주목할 만한 순간 중 하나로 그가 청소년 캠프 희생자 몇 명을 벽에 세웠던 일을 회상한 장면을 꼽았다.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거나 도망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영화나 TV쇼에서 보는 장면과 다르다고 말했다. 칼은 그의 희생자들이 여전히 그에게는 이미지로 남아있다고 썼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알지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참담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브레이비크는 그런 자아를 잃었다. 그것은 죽었다. 수년간 이 사건을 취재해온 여러 기자들도 브레이비크가 후회도 없고 공감도 없으며 자신의 희생자들을 실제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점에서 사이코패스라는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의 아버지 옌스는 2011년 공격 당시에도 여전히 프랑스에 살고 있었다. 그는 언론에 자신이 충격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나는 그의 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가 어떻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자신의 목숨도 끊었어야 했다. 그게 그가 했어야 할 일이었다. 브레이비크는 자신의 선언문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다고 언급하며
내가 15살 때 아버지가 스스로를 고립시킨 이후로 나는 아버지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내가 13, 16세 때 그래피티에 빠졌던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 4명과 모두 연락을 끊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5년 전 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심리적으로 재회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브레이비크의 어머니는 2013년 세상을 떠나기 전 그를 교도소에서 5번 방문했습니다. 브레이비크는 테레스트란드 남쪽에 위치한 링에리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격리된 채로 시간을 보내며 의료진과 교도관들과만 대화합니다. 2020년 그는 최소 7명의 교도관이 동행한 가운데 처음으로 다른 수감자와 접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카드 게임을 했으나 그 수감자는 브레이비크와 더 이상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몇 년 후 브레이비크는 오슬로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2015년에 자퇴하기 전에 2과목을 통과했으며 자퇴 결정을 내린 이후로 열악한 교도소 환경을 탓했습니다. 2017년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퓨톨프 한센으로 변경했습니다. 2012년 11월 브레이비크는 교도소 당국에 27페이지 분량의 항의 서한을 작성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보안 제한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외부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플레이스테이션 2를 대체할 플레이스테이션 3를 요구했는데 그 이유는 플레이스테이션 3가 더 적합한 게임들을 제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소파와 더 큰 체육관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식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했으며 다른 수감자들은 성인용 게임을 하지만 본인은 어린이용 게임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맨 레볼루션은 3살 아이들을 위한 게임입니다. 2016년에 브레이비크는 다시 한번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번에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교도소 환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독방 수감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자주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알몸 수색과 야간 감방 수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사 재판 중에 브레이비크의 수갑이 풀리자 그는 즉시 나치 경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판사가 교도소 환경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정부는 브레이비크의 재판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7년 항소에서 이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2024년 1월 브레이비크는 자신이 계속 사회적으로 격리돼 있다며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다시 한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고립이 정신 건강에 해롭다며 의미 있는 인간관계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 사람이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이 악몽입니다. 저는 매일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는 나중에 제가 한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는 기꺼이 정치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평가들은 브레이비크의 감정적 붕괴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불렀고 2011년 공격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거나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은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내면을 찢습니다. 재판은 1월 12일에 끝났고 2024년 2월 15일에 브레이비크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계속 격리 수용될 것입니다. 이 끔찍한 공격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